혹시 지금 여러분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런 계산 없이 달려와 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 곁에 남을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넓은 인맥이 성공의 척도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모임에 나가고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에 접어드니 어떤가요? 그 수많은 관계들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치고 예의 없는 말 한마디에 며칠을 끙끙 앓아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난로와 같아서 너무 멀어지면 춥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데이기 십상입니다. 특히나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노년에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좋지 않은 인연조차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상처뿐인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끊어내고 홀로 서는 것이 100배 낫다고 말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철저한 고독 속에서도 스스로를 단련하고 학문이 꽃을 피워냈던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는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등대와 같은 빛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빌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정리해야 할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비로소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오만한 사람을 경계하는 법입니다. 둘째, 앞과 뒤가 다른 위선적인 사람을 가려내는 법입니다. 셋째,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불평분자를 멀리하는 법입니다. 넷째, 받을 줄만 알고 고마움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끊어내는 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영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직장과 가정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죠.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옛 친구들과의 모임에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술값도 먼저 내고 친구들의 자랑도 묵묵히 들어주며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영수 씨가 크게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 중 누구 하나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번 모임 회비는 누가 내냐며 김영수 씨의 부재를 아쉬워하기는커녕 돈 걱정만 하는 친구들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서 김영수 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 외로움을 달래주던 건 친구가 아니라 그저 내가 밥을 샀던 순간들 뿐이었구나.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파리가 꼬이는 것은 고기가 썩었기 때문이고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은 스스로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만날 때마다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끝마다 가시가 돋친 사람이 있지요. 요즘도 그렇게 사나? 나이 들더니 옷 입는 게 영 아니네. 자식 농사는 우리 집 애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농담이라는 포장지로 무례함을 감춥니다. 내가 화를 내면 오히려 속이 좁다. 농담인데 왜 그리 예민하게 구냐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여기 이철민 씨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철민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이철민 씨의 과거 실수를 들추어냅니다. 야, 너 옛날에 사업 말아먹었을 때 기억나냐? 그때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굳이 아픈 과거를 꺼내어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철민 씨는 친구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어김없이 마음이 허하고 비참해졌습니다. 내가 왜 내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지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참아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악을 키우는 일이며 너 자신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둥글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도둑이 들어와 내 귀한 물건을 부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오만한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할까요? 바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친구라도 없으면 정말 혼자가 될까봐, 갈 곳이 없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며 느끼는 모멸감이 혼자 차를 마시며 느끼는 고요함보다 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신독을 강조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힘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웃어주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이 무례하게 굴 때 단호한 표정으로 침묵하거나 그 말은 듣기 거북한 애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몫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썩은 고기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이 나를 썩게 만드는 관계를 도려내야 내 인생에 진짜 향기로운 인연이 깃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원칙은 앞과 뒤가 다른 위선적인 사람을 가려내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그 말의 화려함보다는 행동의 진실함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교묘한 말과 알록달록한 표정으로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공자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혀처럼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형님, 형님하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고 역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라며 온갖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떤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험담을 하거나 나의 비밀을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면종복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따르는 척하지만 뱃속으로는 배신을 꿈꾸는 것이죠.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에게는 동네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박순자 여사님을 친언니처럼 따르며 집안의 대소사부터 며느리 흉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그 동생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집안 사정이나 속상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그 동생에게만 비밀스럽게 했던 이야기, 심지어 며느리와의 갈등이나 남편의 건강 문제 같은 예민한 이야기들이 온 동네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착한 동생이 여기저기 다니며 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과장해서 퍼뜨리고 다녔던 것이죠. 언니가 불쌍해서 그래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믿음이 칼이 되어 돌아온 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그 마음의 깊이를 보아야 한다. 말이 가벼운 자는 믿음도 가볍고 남의 말을 쉽게 옮기는 자는 내 말도 쉽게 옮긴다. 말이 많고 남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남의 흉을 볼 때 우리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거나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남의 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내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할 이야깃거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엽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고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질환지교를 꿈꾸되 함부로 마음을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말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비밀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줄 수 있는 무거운 입을 가진 사람이 진짜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이익이 없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고 돈이 떨어지고 초라해졌을 때도 과연 그들이 내 곁에 남아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떠나자 한양의 그 많던 친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대문 앞이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유배객이 되자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다사는 깨달았습니다. 권세와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것이 다하면 멀어진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배경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과의 인연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사느니 차라리 그 줄을 끊어버리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비록 전화벨이 덜 울리더라도 진실하지 않은 말들로 오염된 관계보다는 침묵이 훨씬 더 깨끗하고 평화롭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불평분자를 멀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기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원망의 기운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최민석 어르신의 친구 중에 그런 분이 한 명 있습니다. 만나면 자리에 앉자마자 나라 욕, 정치 욕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식들이 섭섭하게 한 일, 배우자에 대한 불만, 건강에 대한 염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까지 트집을 잡습니다. 세상이 말세야.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몰라. 너는 좋겠다. 걱정 없어서. 최민석 어르신은 처음에는 친구가 힘드니까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며 기분을 풀어주려 했죠. 하지만 이것이 1년, 2년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그 친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최민석 어르신도 모르게 아내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묵자흑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어진이를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진다. 마음이 꼬인 자와 함께하면 너의 마음도 꼬이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맑은 물을 담으면 맑아지고 오물을 담으면 더러워집니다.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에 오물을 붓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남은 생을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내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남의 배설물 같은 감정을 받아주느라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물론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은 도리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나누는 것과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움을 나누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작은 위로에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불평분자는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들은 너는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라며 튕겨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감정의 폭력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맑게 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는 대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셨지요.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부정의 에너지보다 힘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만약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다면 거리를 두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전화통화 시간을 줄이십시오. 상대방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래, 힘들겠네. 그런데 우리 좀 밝은 이야기하면 안 될까? 나도 요즘 기분이 좀 처져서 말이야. 라고 정중하게 화제를 돌리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좋은 기운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시궁창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옷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과감하게 발을 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 받을 줄만 알고 고마움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끊어내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염치를 아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정숙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정숙 씨에게는 시골에서 올라온 먼 친척 조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살이가 막막할까 싶어 김치도 담가주고 가끔 용돈도 쥐어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조카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김치 떨어졌는데 언제 담가요? 이모, 이번에 이사 가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요. 급기야는 김정숙 씨가 몸이 아파서 김치를 못 담가준다고 하자 이모 변했네. 실망이다. 라며 화를 내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김정숙 씨는 배신감에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내가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었구나. 이런 관계는 가족, 친구, 지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항상 밥값은 내가 내고 상대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만 하는 관계. 내가 베푼 100가지는 당연하고 한 가지 거절한 것에 대해 천추의 한을 품는 관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여러분의 넉넉한 인심을 약점으로 잡고 이용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제적 자립과 검소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남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한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려는 자와는 깊이 사귀지 마라. 그런 자는 필시 이익이 다하면 너를 해칠 것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구멍난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주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번을 잘해주다가도 단 한 번 거절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끊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 거절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네. 나도 사정이 있어서 어렵네.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십시오. 만약 그가 진정한 인연이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네. 미안해.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며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며 여러분이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할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베품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빛이 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 돈과 시간으로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밥 한 끼를 사 먹거나 정말 어렵지만 성실하게 사는 이웃을 돕는 것이 훨씬 값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노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 나의 존엄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 둘째, 앞뒤가 다른 위선적인 사람. 셋째, 끊임없이 불평하는 부정적인 사람. 넷째, 고마움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나면 주변이 텅 빈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는 잠잠해지고 달력의 약속은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나쁜 인연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독을 즐기는 힘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책과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며 내면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과 섞여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혼자 산책을 하며 느끼는 바람의 시원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이 혼자일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느라, 체면을 차리느라, 혹은 외로움을 피하려 억지로 관계를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듯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해야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전화번호부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름이 있다면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다산의 지혜가 시원한 바람처럼 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